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날씨와 정말 참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폭염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계속해서 넘고 있고 이제 30대 중반까지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오전 10시부터는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제가 폭염인 만큼 이 폭염의 기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에 지금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계속 지금 연일 기상청에서 발효를 하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그 체감 온도가 33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이 됐을 때 폭염주의보라고 하고, 네. 폭염경보는 35도씨 이상이었을 때, 체감 온도가 35도씨 이상으로서 2일 이상 지속됐었을 때를 우리가 폭염경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체감 온도란 말을 우리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섭씨 온도 35도가 아니고 습도를 감안한 온도를 우리가 35도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장마 전선이 이제 빠져나가고 지금 계속 폭염 지수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이 폭염 경보였고 광주 전남이 폭염 주의보였는데, 오늘부터 지금 광주 전남까지도 폭염 경보로 이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더위가 더 한층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일단 폭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더운 날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폭염을 저희가 재난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재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태풍이나 홍수나 산사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재난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약 한 100여 년 동안 지금 가장 많은 자연재난에 피해를 준 것은 바로 이 폭염입니다. 네. 그 다음이 태풍인데 거의 한 2배 정도로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실제로 1994년도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그 한 해에 그 통계에 보면 약 한 3,800여 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날짜로 약 한 2만 1,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요? 올해만 해서 벌써. 네. 이게 지금 약 한 363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하루에 4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가 자그마치 45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살고 있다.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47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도 동경 같은 경우는 40도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지금 서방청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되거든요. 네. 특히 폭염 같은 경우에 이 고령자들의 소리 없는 사망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고령자 분께서는 안전에 예의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지금 자꾸 이 시간에 제가 반복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폭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인 안전약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 당국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안전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5년 사이의 월별 평균 온도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요. 네. 이렇게 7월 달과 8월 달이 되면 정말
확 올라가는 걸 볼 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열 환자나 폭염 관련 재해 역시나 가장 온도가 높은 7월이나 8월에 가장 집중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유럽이나 뭐 네. 일본 네. 그리고 미국까지도 폭염이 뭐 하루에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네. 올라가는 상황으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또 산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네. 합니다. 정말 이 유례없는 전 지구적 폭염 재난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이 폭염 재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손에 있는 개미를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3초 만에 타 죽습니다. 자연 발화한 가로수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49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중국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선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으면서 선로가 뒤틀린 것도 모자라 불이 붙기도 하고 스페인에선 폭염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그치지 않아 7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럽 내 사망자는 무려 2,200명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 재난, 그 원인으로 블로킹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고기압이 대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뜨거운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후 현상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더운 공기를 서유럽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저기압. 그런데 유럽 대륙엔 거대한 고기압이 머물고 있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발생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폭염을 부르는 이 블로킹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10년 정도를 꼽아보면 최근 몇 년 안에 지금 다 몰려있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강한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중국과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는 상황. 8월부터는 더욱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뭐 지금도 정말 더운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폭염 같은 재난을 알리는 이 폭염 재난 같은 걸 알려주는 이 경보에 재난 경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충주시에서 정말 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폭염 경보를 알렸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재치 넘치는 사진으로 폭염 경보를 알렸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 재난 경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기가 좀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 재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전달이거든요. 약간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과거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었을 때 192명이 사망을 했지만 실제로 화재가 난 그 객차에서 그 사망자가 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 측에서 오는 열차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화재가 났으니 오지 말아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반대 측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화재가 번져서 네. 192명이 사망했거든요. 이 재난에서 정보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데 충주시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요즘에 또 유행하는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을 기억에 남게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 우리 언론에 좀 문제가 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지상파 역시 끊임없이 방송을 하면서 밑에 자막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경보가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시는 심하게 24시간 동안 이 재난 방송으로 특별 방송을 해버리고요. 특히 지역 방송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국에서 주는 이런 재난 경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방통위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방송 관계자 되신 분들은 이런 쪽에 보다 도전적이고 공적적인 예산 같은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재난에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당연하죠. 재난은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항상 준비하고 대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폭염이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더위가 정말 심각한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덥다 하는 대륙을 떠올리면 보통 아프리카 대륙을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한 방송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 출신의 방송인 이삭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가나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은 특히 습해서 정신이 없다. 네. 정말 더 덥고 뭘 해든 습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감 온도를 저희가 폭염의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네. 습도가 좀 체감 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것은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땀이 나면 그 땀이 증발하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그런 발열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지고 체감은 덥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과거에 재난안전 컨퍼런스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케냐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정장하고 넥타이까지 맸거든요. 아, 네. 그 예를 찾는다고. 그런데 별로 덥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온도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무 그늘이나 건물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조금 너무 과장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기후 특성이 여름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게 지금 아프리카처럼 덥다 해가지고 뭐 덱프리카, 광프리카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라니냐 현상 때문에 지금 이 고온 다습한 이런 공기가 계속 한반도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날은 계속 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 폭염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폭염에 대해서 좀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게, 낮에는 뭐 학교나 직장에 있기 때문에 좀 체감을 못하실 수 있지만 특히 밤에 이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열대야 현상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이게 일단 최저 기온이 25도씨 그 이상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엄중한 것이 왜 엄중하냐 하면 기상 관측 이래로 6월 달에 열대야가 발생한 게 한반도의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상청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6월부터 7월 달까지 벌써 지금 이 온열 지수라든가 최고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갈아치웠거든요, 최고 기록을. 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더웠던 게 1994년도, 2016년도, 2018년도인데 그 모든 기록을 다 지금 바꿔놨으니까 네. 굉장히 지금 이 폭염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게 역시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네. 위험한 건데, 특히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환들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온열 질환은 야외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 몸의 체온이 조절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신 것을 온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개 이제 온열 질환 종류에는 열 부종이라든지 열 실신, 열 탈진, 그다음에 열 경련 같은 증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질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온열 질환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수분을 잘 섭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더라도 주기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두통이 생긴다거나 약간 뭐 추운기가 드는 오한이 든다거나 메스꺼운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즉시 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하시고, 이분들에게는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옆에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빨리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게 되고, 옷을 벗기고, 가장 아주 차가운 물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휴식입니다. 주기적인 휴식을 하게 되어서 중추신경의 기능을 계속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8월 1, 2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5시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작업을 하신 분들은 항상 온열 질환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인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수분과 휴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두통이나 오한,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발견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또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낮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폭염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특히 건축 구조물이나 뭐 도로까지도 크게 변형되는 경우가 참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철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활주로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어떤 영향들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열에 의해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온도 1도씩 변화할 때마다 어떤 체적 변화나 길이 변화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들도 우리 바게트 이렇게 구운 것처럼 점점 낮이 되면 부풀어 올랐다가 밤이 되면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특히 이런 여름에는 폭염 현상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 대형 구조물이나 노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혹시 아신가요? 샌프란시스코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최근에 6월 달에 그 도시철도인 바트라고 그 이륜 열차 2개를 이어서 굉장히 명물인데 이렇게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네. 안 가보셨- 그거 재밌는 게 그 도시철도 바트가 움직이는 게 와이어로 당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철도 바트가 휘어가지고 자그마치 두량이 탈선을 하고 50여 명이 대피하는 대문제가 생긴 적도 있는데 네. 모든 이런 것들이 저는 집중적으로 이 폭염 시에는 우리가 폭염이 생기고 나서 9시 뉴스에 자꾸 탈선이 됐어요, 건축 구조물이 붕괴됐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는 공격적이고 자꾸 얘기하지만 도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 예찰이라든가 예방에 굉장히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분들은 아마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야외 노동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폭염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서구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기만 해도 참 더운 날씨인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장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제 셔츠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이 철근 등 여러 자재로 인해서 그 열기로 정말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작업을 위해 옆쪽에 보시면 깔아놓은 철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불판과도 같습니다. 미리 올려놓은 이 온도계에는 41도가 넘는 온도까지 치솟았고요. 바로 옆에 미리 올려놓은 초콜릿이 완전히 녹아서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판에 눌러붙었습니다. 이러한 찜통 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야만 하죠. 일하는 건설 노동자분들의 고충이 정말로 클 것 같은데요. 공사 현장에서는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석철 현장 소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현장은 현재 토공 부착 공사와 흙막이 공사, 구조물 공사가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건설 노동자들께서는 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계실까요? 근로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외에도 개인보호를 철저히 착용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고, 최근 무더위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계속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로 인해서 이 작업의 능률까지 떨어질 뿐더러 온열 질환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서 특히 폭염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로도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고 최근 타 현장에서 온열 환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보도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시고 또 조치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현장에서는 폭설기 이전에 안전관리 대책 매뉴얼을 사전에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폭설기 3대 안전수칙인 물, 그늘,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근로자 휴게 쉼터라는 공간이 보입니다. 공사 현장에 폭염을 피하기 위한 시설을 구비해 놓으신 걸까요? 네, 금년도 8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하여 냉방시설이 갖춰진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그 휴게시설 내부에는 물, 얼음, 식염정 외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증세가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온열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 조치하여 보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내에서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 소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이 되면 더욱더 무더위가 심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선 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건설 현장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특히나 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워낙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폭염에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이 온열 환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온열 환자 사망자 중에 10명 중 7명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근로 현장에서 35도 이상이었을 때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사실은 권장 사항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강제가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또 방금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금 방금 그 영상에 있는 그 건설 회사는 굉장히 베리 나이스한 현장이에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 현장인데 8월 18일부터 오는 8월 18일부터 지금 모든 현장에 이 휴게실을 아까 전에 그 냉방이 돼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과 공사 규모가 큰 건설 현장 전체 건설 현장의 6%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나느냐 중국집에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느냐 구조물이 크다고 해서 어떤 현장이 크다고 해서 사고가 더 나고 조그마한 데서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들을 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이 폭염 역시 중대재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고 뭔가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몇 가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러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25도에서 27도가 넘어가면은 공사를 중지한다라고 하는 최고 온도법이 요즘에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7도 이상이 되면 야외 이 근로를 하지 말게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재밌는 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웁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제가 또 그 재난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한증막 들어가듯이
그냥 얼굴이 확 뜨거워질 정도로 엄청 뜨겁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이 온열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가장 더울 때 낮 12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반 동안은 모든 특히 그 야외 건설 근로자라든가 경비하신 분들 혹은 그 배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아예 노동을 못하게 끝났죠. 만약에 그걸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의 벌금이라든가 영업 정지까지 시키니까 네, 굉장히 규제를 정말 강하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강하게.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더워진다면 이렇게 규제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폭염이 좀 상시화되고 토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반도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태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 변화로 인해 올해 국내에서 사라진 꿀벌만 80억 마리. 반면 국내 농작물 재배의 꿀벌 의존도는 증가하면서 우리가 즐겨 찾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의 생산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바닷물도 끓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일 전남 5개 해역의 수온이 29.7도까지 도달,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18년보다 수온이 1도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전복, 우럭 등의 폐사로 인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액화산소나 불호화를 최대한 활용으로 해서 고수온 방제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수온이 높아서 아마 폐사가 좀씩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반려동물들도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몸 위치가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폭염 속 체감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특히 달궈진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거나 털 때문에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6월 한 애견 호텔에선 34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방치된 대형견이 죽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극단적인 더위 속에 노출될 경우 뇌졸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암 발생률을 높이는데요. 또한 약물남용, 불안장애, 정신분열증을 유발해 여름철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온열 질환 발생률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내에도 폭염이 상시와 토착화되며 관련 피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생명, 재산 피해를 막을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이 모든 재난이 그렇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지금 더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서울시 열환경 지도를 보시면 네. 강남 3구에 비해서 영등포라든가 종로, 성북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더위 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건축물에서 또 냉방을 많이 한 곳은 더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에는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더 더운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저런 그 안전 취약계층을 어떻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바로 세울 것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폭염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또 민낯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나긴 폭염과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에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하지 마시고 지금 그늘에 얼굴 가려져 있으니까 오케이. 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월산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더워 보이는데요. 거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다 길도 좁고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보시다시피 좁은 단칸방, 이른바 쪽방이라고 불리는 방들이 5칸이 연달아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방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습기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방 안에서의 체감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은 습도로 인해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모습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거주민들은 선풍기와 부채 하나로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요. 단열과 환기 모두 되지 않는 구조다 보니 이렇게 창문과 현관까지 모두 열어두고 있지만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굉장히 더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보니 더우면 더운 채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과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렇게 무덥고 실내 온도만 30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 뭐 아침에 밥 먹고 저 복지가 나서 점심 얻어 먹고 그러고 와갖고 모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 물을 찾고 찌꺼러 더운 게 할 수 없어 모욕을 자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더워 하시는데 그 더위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뭐 자주 모이고 선풍기 쐬고 그렇죠. 그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상황에서 다른 계절보다 그럼 여름이 좀 유독 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위를 못 견디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이런 건 따라가야지 뭐 그런 대로 살아야지.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유 잠 못 자죠. 저분지 그러니까 막 현기증이 날라고 그래 자고 있나 뭐. 힘들어요. 그럼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럼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바라는 거 뭐 에어컨이나 누가 한 보조해주고 전기요금이나 좀 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폭염 때문에 이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지 현장에 나와 계신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님과 좀 더 다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취약계층의 경우 평소에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이용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주택의 경우에 에어컨을 설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에어컨 설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전기 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나 뜻 있는 기관, 또 회사, 개인들이 그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관계기관에서 현장에서 직접 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더욱 매년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월산동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 한웅이 리포터의 얼굴에 땀이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만 봐도 좀 네. 많이 덥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좀 식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제 방금 일단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고령자분들께서. 제가 자꾸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재난 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 그 어떤 행정보다도 재난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급격한 그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녹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고층 건물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한 번 데펴지면 저녁에 식혀지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가마솥이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광주에 녹지 총량제를 두어가지고 도시 전체 중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는 일정 규모 이상 반드시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짓더라도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광주 남구 효천 일지구 임종교에서부터 서구 매월동에 이르는 소위 그 바람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열섬을 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3차 세계 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인류한테 물 때문에 생길 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광주광역시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뭐예요? 백운동이라든가 광천동이라든가 광산구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된 거 걱정해 가지고 무조건 배수할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 밑이나 공원 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엄청나게 큰 저류조라고 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 때 비 왔다가 엄청난 폭우가 오면 홍수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요즘 것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그것을 빼서 어떻게 돼요?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뿌려서 식혀주는, 네.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니까 비가 오면 물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가둬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광주광역시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이것들을 도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게 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좀 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폭염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신용복 교수가 20년간의 옥중 생활 동안 집필한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여름을 여름징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에다 썼는데요. 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오의 계절이 바로 이 여름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이 모두가 힘겨운 대한민국의 무더운 여름 속에서, 여름 징역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격 있는 배려, 또 이 주변 이 주민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까지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